안녕하세요, 냥일릭입니다. 오늘은 학대나 파양, 유기 혹은 구조된 고양이들이 입양 후에 겪는 트라우마나 우울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는 파양이나 학대 등의 경험이 고양이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 집사님들이 좀 더 와닿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예요. 샵이나 가정 분양으로 아이를 데려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 보호소나 구조자분들에게서 고양이를 입양해서 오시는 사례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아이들이 입양 후에 보이는 문제 행동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각각의 상황들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정도는 개묘차가 있겠죠. 왜냐면 아이들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역치점은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특정 상황이 내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아이들은 반드시 이런 심리를 보인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이런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양이들이 가지는 문제 행동이라는 건 그 아이가 가진 성격이 특정 상황과 만났을 때 그 상황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자기가 가장 자주 하는 행동으로 풀어내는 반응이거든요. 그 행동들을 우리는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지만 고양이들에게는 불안감을 표현하거나 해소할 때 사용돼요. 오늘 제가 나누는 4가지의 상황은 질병, 사고 등으로 구조되어 실내 고양이가 된 코숏과 파양 경험이 있는 아이들, 유기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길냥이 출신의 코숏들이 실내 고양이가 되는 가장 많은 상황은 3, 4개월령의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구조되어서 치료된 후에 입양이 되었거나 기타 교통사고나 심각한 질병으로 구조가 돼서 치료를 받고 인보철을 거쳐서 입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카테고리의 아이들, 특히 성묘 아이들이 입양 직후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문제 행동은 탈출 시도랑 울기예요. 낮이나 사람이 있을 때는 구석에 숨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아이들도 밤만 되면 크게 울고 구조 요청을 하는 거죠. 아기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울면서 사람이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달 정도면 증상이 많이 완화돼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환경의 변화죠. 그리고 길냥이들의 경우 생활하던 터전이 실내 환경보다 엄청 넓죠. 바깥에서 살다가 실내로 들어온 아이들의 심정은 마치 10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5평짜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과 같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울 때는 울 때마다 들어가서 달래시기보다는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시거나 놀아주시거나 해주시고 펠루웨이 클래식이나 컴포트존 등의 고양이 페로몬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시기보다는 아이들과 눈을 정면으로 맞추지 말고 안전거리를 지켜서 아이가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 채운 아이들은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끔찍한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는 아이들도 어릴 때 너무 심하게 앓아서 몸이 허약한 아이들도 집사님이 아픈 손가락인 이 아이들을 너무 애지중지하셔서 얘네가 예민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 적응력은 유기나 파양,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그리고 얘네가 밖에서 살 때 특별히 다른 길냥이들과 나쁜 기억이 있지 않는 한 상당수의 코숏들은 집사님과는 거리를 둘지언정 다른 고양이들과는 잘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고양이들이 애정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애정이 담긴 그릇의 크기는 각기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할당된 애정의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에 담긴 애정을 고양이와 사람에게 분배해요. 어떤 아이들은 사람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사람만을 따르는 고양이나 다른 고양이들만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에 비해서 각각의 상대에 대해서 끈끈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여유롭고 독립적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양이를 더 좋아하면
그만큼 사람을 덜 좋아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다면 그만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번의 파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행동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어딘가 불안정한 행동들이에요. 성묘들일수록 더 심하고요. 이런 불안정한 행동들의 예를 들어보면 소변 테러나 울기, 그리고 이식증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의 파양 경험이 있는 상당수의 고양이들은 외동묘로 혼자서 여기저기 다른 가정을 전전했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고양이들의 파양 경험과 아이들의 행동의 연관성을 제 나름대로의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파양 경험의 반복 횟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아이들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이 파양 횟수가 더 많아지면 아이들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꺾인 선을 그려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태도로 새 엄마 아빠를 대하는 거죠. 애교를 부리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자기가 원할 때 이외에는 스킨십을 전혀 허락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요. 심한 경우는 품종묘인데도 사람에게 결코 곁을 주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파양 경험이 자주 반복된 아이들은 다른 고양이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마음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적응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버려지고 또 적응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버려지는 패턴 속에서 아이는 환경에 대한 신뢰감을 상당 부분 잃게 되고요.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파양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잘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성묘들이라면 때때로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고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중에는 무는 버릇이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일관성 있는 무는 행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양이들의 경우 작정하고 유기된 아이와 집을 나온 아이를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고양이들의 유기나 집 탈출의 여부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영역에 나타난 아이가 사람 손을 탄다면 얘는 사람과 함께 살던 아이였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품종묘를 구조를 했는데 구조하고 보니까 임신을 하고 있어서 어미와 새끼 몇 마리의 가족을 한꺼번에 찾아줘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죠. 고양이가 유기되었거나 집을 나오게 되었거나 해서 바깥에서 사람의 손을 타서 구조가 되는 경우 얘네가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고양이들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과 함께 살다가 바깥에 버려진 아이들의 경우 갑자기 낯선 영역에 놓여지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을 피해 다니게 돼요. 소수의 집고양이들이 길고양이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나름 버텨낸 아이들도 있지만 얘네들 역시도 다른 고양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요. 그리고 사람 손을 타는 고양이들의 경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람 손을 타는 코숏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기되었다고 아니면 집을 나왔다고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길냥이들이 사람 손을 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몸이 허약하거나 덩치가 작거나 한 이유로 서열이 다른 고양이들보다 낮아서 다른 고양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더 호의적인 캣맘이나 캣데디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모두 고양이들에게는 호의적일 수 없죠.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 손을 타서 구조가 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에 오직 허락된 아이들만 드나들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 고양이 산책에 관한 영상에서 고양이들에겐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스릴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유기랑 산책이 같은 상황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유기가 됐거나 사고로 집을 나왔거나 이렇게 혼자 밖에 나온 아이들은 두려움이 압도적이에요. 믿고 의지할 엄마도 안전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전쟁터에서 호기심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낯선 곳에 떨어진 아이들은 극도로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고 경계심이 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멘탈이 패닉 상태인 아이들이 길냥이들과의 영역 다툼에서 패하면 아이는 다른 영역으로 쫓겨나야 되고요.
또 그 쫓겨난 영역에서 또 다른 길냥이들과 싸움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깥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과 주구장창 싸움을 하거나 그들의 공격에 죽거나 서열에 밀려서 캣맘이 주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대 경험이 있는 많은 고양이들이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데요. 학대당했으니 오죽했겠어? 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곁에서 지켜보기에 가슴이 저릴 정도예요. 저는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인 체벌부터 카운팅해요. 특히 무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처음엔 잘못된 놀이와 스킨십으로 인해서 무는 버릇이 강화되고 이 아이들을 훈육시켜 보고자 체벌을 시작하시고 집사님도 모르는 새에 선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강압적인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심각하게 사람을 무는 행동을 보여요. 이미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무는 행동을 막기 위한 사람들의 별별 소용돌이를 다 겪어봤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단 얘기예요. 스흡도 안 통하고요. 화나면 더 흥분해서 떨어졌다가도 다시 달려들어서 물어요. 이미 체벌과 학대에서 스스로를 지켜왔던 얘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이 느껴진다 싶으면 공격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얘네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목숨 걸고 맞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평소엔 개냥이인 아이가 걸핏하면 다른 고양이가 빙이 된 것처럼 변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고양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또 버려지거나 파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체벌을 전혀 하지 않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도 그동안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왔던 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눈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이런 아이들 중 상당수는 수면 중에 경련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평상시엔 괜찮게 보이다가도 잠이 들면 온몸을 떨면서 경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침을 흘리거나 혀가 말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련을 하고 나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누운 자리에서 소변을 보면서 경련이 끝나요. 그리고 경련을 하는 동안은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련이 잦아지게 되면 뇌세포에도 치명적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당했던 학대를 연상시키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만 놓여도 패닉에 빠져요. 가령 남자에게 줄기차게 학대받다가 구조된 아이가 여자한테는 순하고 착한데 남성만 만나면 숨어서 나오지를 않고요.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면서 벌벌 떨어요.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남자만 보면 사납게 달려들어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케이지에 갇혀서 학대를 당했던 어떤 아이들은요, 절대 갇힌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동장은 물론이고요, 숨숨집조차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얘네 조금이라도 다친 곳에 들어가면 개고흡하고 발톱이 빠져나오고 문을 긁어대면서 나오려고 해요. 이 외에도 학대받은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요. 구조된 아이들을 입양했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그 아이들의 행동만으로 얘네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짐작해야 되죠. 입양한 아이들이 안락하고 따뜻한 집에 왔는데도 잘 적응을 못하고 소위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세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라는 건 따뜻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왔다고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곳인지, 새로운 엄마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해도 될 사람인지를 아이들은 견적을 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두껍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해 주실 건 이 두꺼운 문이 절대 잠겨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낙서를 지우려면 그보다 더 크게 지우개를 문질러야 하죠. 그리고 때때로 어떤 낙서들은 아무리 열심히 지워도 어느 정도의 자국이 남기도 해요. 아이들이 마음에 가진 상처도 이럴 거예요. 아이들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한 번의 지우개 문지름으론 되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지워가시다 보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지워지기도 하고요.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남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조금씩 지우다 보면 그 자국은 처음의 낙서보다는 훨씬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의 좌우명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만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한다면 시간이 약이다라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고양이들의 기억력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